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가정의 달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아주 의미 있는 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특히나 가족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야말로 축복이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또 건강하게 아이를 만나기까지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산모의 건강은 태아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아이와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산부인과의 배진곤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뭐 할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네. 팔남매, 구남매, 뭐 예사로 있었습니다. 11남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내셨을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그렇죠. 기르자 이런 산하 제한 표어가 또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출산 절벽이라고 네. 할 만큼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현장에 계시면 이 낮아진 출산율을 피부로 체감하실 것만 같습니다. 어떨까요? 예, 2018년도 이후에 그 합계 출산율이 1.0이 붕괴된 이후 예. 회복되지 않고 계속 무너지고 있고 정부에서 200조 이상의 그 장려금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말씀하신 저출산도 문제가 되지만 네. 또 오늘 다뤄볼 고위험 임신도 참 문제가 많이 맞아요. 됩니다. 예, 특히나 저도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고령 산모, 노산이 조금 많아지면서 이 고령 산모가 이게 고위험 임신과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고령 산모가 많아지면서 네. 고령 산모들이 가지고 있는 합병증들 그것들이 임신 중에 더 심하게 발현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합병증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이한 것들이 또 합병증에 발현되기도 하고 또 합병증을 원래 갖고 있던 산모들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서 고위험 산모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위험 산모들이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거의 한 30% 정도쯤 되지 않는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과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거의 뭐 퍼센티지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략 한 10%에서 20% 그 정도예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임신 중에 적당한 운동은 태아와 산모에게 모두 좋다고들 이야기는 합니다만 네. 이 적당한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교수님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적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운동을 일단은 예. 하시는 게 좋긴 한데 네. 운동에 대한 강박은 일단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최소 한 주에 150분 정도 이상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네. 최소 150분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규칙적이고 또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중등도 강도의 운동. 그러니까 하루에 20분,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몰아서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루에 네네. 두세 번 정도에 나눠서 하셔도 괜찮고. 네. 뭐 걷기나 수영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자전거 운동도 좋긴 한데 일반 자전거는 넘어져서 다치기 쉽기 네. 때문에 실내 자전거 운동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운동을 좋아하시지 않고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하던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안 하던 운동을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운동이 나에게 괜찮은지, 이 운동이 무리가 되지 않는지 그런 정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는 건 약간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은 바로 시작하는 게 임산부 요가 이런 것부터 등록을 하는데 해보지 않았던 건데도 그렇게 등록을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굉장히 뻣뻣했던 분들 중에서 고관절에 무리가 있었던 분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안 했던 거는 새롭게 시도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근데 임신 초기에는 절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초기에도 말씀해주신 이런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임신 초기가 됐건 임신 후반기가 됐건 절대적인 안정이라는 거는 조금 어색한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쳐도 절대적으로 이렇다라는 건 항상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도 절대적으로 침상 안정보다는 과도하지 않은 정도가 되면은 다 일상적인 운동이나 일상적인 활동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좀 뭐 시험관이라든가 조금 어렵게 아이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정말 누워만 지내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누워서 지내시면 이따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혈전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배가 불편해지고 굉장히 움직임에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육도 많이 감소하거든요. 네네. 굉장히 어려운 임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서 지낸다.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밥 먹을 때 빼고는 누워만 지낸다. 네. 이런 극단적인 행동 좋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피해야 될 운동들도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피해야 될 것들은 뭔가 하면은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지거나 뭐 어떤 식으로 됐건 간에 다칠 수 있는 그리고 복부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동에 부작용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임신성 고혈압이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 조기 진통이 현재 있어서 배가 자꾸 불편하고 배가 뭉친다든지 아니면 전치태반 때문에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심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그런 경우에는 운동을 네.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의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일상생활의 정도를 못할 정도로 움직임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 운동을 또 여쭤본 이유가 임신을 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어느 정도 증가를 하는 게 정상 범주 안에 속하는 것인지 또 임신 중에 이게 비만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신 중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산모들이 일단 물론 기준은 이게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준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미국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치면은 정상 체중을 갖고 있는 분들 그 비만 지수가 18.5에서 24.9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11.5kg에서 16kg 정도쯤 체중이 증가되면 좋겠다. 물론 쌍태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체중이 증가돼도 뭐 무리가 없겠고. 그러나 우리나라 산모들 경우에서는 자,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과체중이 25 이상, 비만이 BMI 3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인 산모 기준으로 치면은 과체중이 25가 아니라 23 이상이고요. 비만이 30 이상이 아니고 25 이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모 체중을 생각해 보건대는 우리나라에서는 11.5에서 16kg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적게 정해진 바는 없으나 대략 10kg에서 한 12kg, 13kg 그 정도만 체중이 증가돼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비만의 경우에서 사실 이 비만이 우리가 질환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인정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질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놔두고 방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비만을 방치한 상태에서 임신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모들에게서는 굉장히 많은 질환이 옵니다.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전자간증, 또 분만이 실패가 되고 분만이 실패되니까 당연히 제왕절개율이 증가되고 그리고 분만 후에 산후출혈이 발생되고 거대아를 분만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혈전이 생긴다든지 또한 태아한테도 신경관 교순증이나 심장 기형 같은 그런 그 문제들이 정상 산모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신생아에서는 소아 비만, 소아 당뇨 그리고 이 아이가 컸을 때 대사증후군을 앓게 된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을 임신한 상태에서 우리가
갑자기 조절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임신을 준비 중이라면은 임신하기 전에 식이요법하고 아주 높은 그 강도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먼저 비만을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 여성에서는 신경관 결손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여성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엽산을 고농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비만 여성의 경우 고용량의 엽산 섭취를 네. 권고한다고까지 적혀 있는데 고용량이라는 건 왠지 좀 부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외같이 차라리 엽산이 좀 많이 포함되는 음식을 통한 섭취는 또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흔히들 다들 그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예. 고용량의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부담을 느끼게 되고 예. 음식을 네.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약물들은 다 음식에서 왔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으나 고용량의 약을 먹으나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엽산의 경우에서는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신 경우와는 달리 고령 임신 앞서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더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고령 임신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성들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자, 고령 임신 같은 경우 요즘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그래프인데 네. 30세에서 34세에 분만하는 그 인구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25세에서 29세의 분만 연령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는 35세 이상의 분만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1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그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35세 이상의 분만이 이제는 35% 정도 전체 임신에 네. 그 정도나 차지하게 되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고령 임신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그 만성 질환을 갖기 직전에 있는 산모 그 여성이 임신을 함으로써 더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고위험 임신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이 증가되게 되고요. 그리고 고령 임신에서 난임이나 불임을 겪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시험관액이라든지 그런 시술을 통해서 다태 임신, 그러니까 쌍태 임신이나 삼태 임신이 증가되는데 네. 우리가 흔히들 인지하지 못하는 고위험 임신 중에 하나가 다태 임신입니다. 쌍태 임신이나 삼태 임신은 그 자체가 굉장히 고위험 임신인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고령 임신의 경우에서는 임산부에게서는 임신성 당뇨병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과 전자간증 그리고 아기가 좀 적게 태어난다든지 또 전치태반 그리고 태반이 갑자기 이유 없이 떨어져서 출혈이 많이 되면서 아기하고 엄마가 위험해지는 태반 조기 박리라든지 네. 조산 그리고 분만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왕적인 분만이 늘어나게 되고요. 당연히 산모의 사망률도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태아에게서는 임산부가 이제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임신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조산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아무 이유 없이 특발성으로 아무 이유 없이 조기 진통이 더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태아가 성장 장애를 겪는다든지 염색체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 생식수를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태 임신이 많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태아 기형도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고령 임신을 어차피 겪어야 된다면은 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을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비만과 비슷하게 임신 전에 운동을 충분히 해서 혈압도 조절을 하고 네. 당뇨도 조절을 하고 비만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요. 요즘 이게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요즘 강조되고 있는 내용인데 저용량의 그 어린이용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네. 35세 이상이면서 비만을 가지고 있거나 35세 이상이면서 첫 번째 임신을 했거나 네. 35세 이상이면서 이전에 전자간증의 가족들이 전자간증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35세 이상인데 본인이 저체중으로 출산했거나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용 아스피린을 사용을 하면은 본인이 임신 중독으로 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3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이전 임신에서 전자간증을 겪었거나 아니면
다태 임신, 쌍태 임신이나 삼태 임신이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다른 신장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이런 산모들에게서도 어린이용 아스피린을 임신 초기부터 꾸준히 사용함으로써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임신 중독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서 스튜디오에서 고령의 임신에 관한 위험성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반대로요, 너무 이른 나이,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임신하는 것 또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청소년기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유산의 비율도 높고 조산의 비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산모 자체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임신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조산이나 유산의 비율이 높고 산후 출혈의 비율도 높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권장할 만한 경우가 못 되기 때문에 숨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적절한 처치를 못 받게 돼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너무 임신을 일찍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산이 되고 그리고 또 산후 출혈 굉장히 위험해지고 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이 가장 적정한 나이대라는 게 있겠군요. 보통 20대는 지나야 되죠. 20대 지나서 30대 보통 중반 정도까지가 적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30대 중후반의 비율도 한 30%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뭐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태죠. 요즘 그 젊은 부부들뿐만 아니라 일반 부부들이 좀 아이를 좀 천천히 갖자라는 좀 문화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 풍토가 있긴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는 방법이 피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임약을 좀 먹게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임약을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임신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피임약 때문에 임신을 못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임약을 너무 오래 먹는다는 말 자체에 함정이 있죠. 피임약을 너무 오래 먹었다. 그럼 과연 몇 년? 4년? 5년? 그러면은 결혼을 몇 살에 했을까요? 30세? 28세? 그럼 30세 했다? 4년, 5년 했다? 그럼 34세, 5세네? 그러면 난소의 기능은 그만큼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피임약을 그만큼 오래 먹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난소의 기능이 그만큼 떨어졌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볼 수 있죠. 여성들의 고충 중에 아마 가장 큰 고충은 생리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신과 이 생리통에 관한 속설이 좀 있어요. 생리통을 좀 심하게 앓고 있는 여성일 경우에는 산통도 심하다라는 말인데 맞나요? 그 생리통을 심하게 하는 원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경우는 그게 자궁 선근증이나 아니면은 자궁 근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생리통 심한 게 그 자궁의 그 해부학적인 그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그 산통도 좀 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아마 본격적인 진통이 들어가면 아마 거의 비교해서 크지 않을 거예요. 출산 후에 생리통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도 가능할 수는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이 너무 심해서 생리통이 너무 심한 분들을 수술을 해줄 때 뭘 해주는가 하면 그 유착이 돼 있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좀 떼주고 하는 그런 유착 박리 수술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 부인과 선생님들이. 네. 근데 자궁이 계속 커져 가다가 보면은 스스로 자연적으로 박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서 아마 그 자연적인 박리가 되면서 생리통이 약해지고. 생리통이 조금 그다음에 좀 약해질 수 있지 않겠나. 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도 같네요. 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검증된 입덧약 같은 경우는 먹고 더 음식을 잘 먹는 게 태아에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이 엄마 입장에서는 뭐 입덧약뿐만이 아니라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특히나 감기약 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난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약물 복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 중에서 뭐 기형을 유발하는 약물로 확인된 것은 35가지에서 4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산모들이 외래를 방문하셨을 때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선뜻 약을 드리기 때문에 맨날 너무 약 쓰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세요? 산모들이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저 약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정도까지 되긴 네.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까지 선뜻 약을 드리는 이유는 산모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약을 선뜻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약제는 기형 유발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다 확인을 다 된 것들이고 확인을 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하게 약을 사용을 해서 괜히 또 찔끔찔끔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도록 한 번에 제대로 약을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뇌전증이 있을 때 예. 약물을 복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간질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약물을 먹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산모가 의식을 탁 잃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냥 이런 스튜디오처럼 평지에서 의식을 잃으면 다행이겠지만 지하철을 타러 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된다면 네. 그건 산모하고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엄마가 기분 장애가 심하거나 아니면 조울증이 심한 그런 경우에도 약으로 충분히 그 기분을 갖다가 유지를 시켜줘야만 엄마하고 아이에게 굉장히 유지가 될 것이고 네. 천식이나 결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경중을 따져서 이득과 그 단점을 따져가지고 득이 된다면 약을 충분히 사용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나 네. 또 남성들의 경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뭐 그 약물 때문에 그 임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물론 남자분들의 경우에서는 체세포, 그 생식세포 분열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남성들께서 약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론적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그 암 치료를 했던 분들의 경우에서는 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3개월쯤 뒤에 안전하게 임신을 하도록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탈모약을 많이 복용한 남성의 경우 여성의 임신 내지는 뭐 남성의 어떤 호르몬에 있어서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속설이 굉장히 좀 많죠. 예. 그런 속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뭐 진짜 그야말로 속설이고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보고가 현재까지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임신을 했을 때 어떤 약을 복용한다 그런 문제에서도 자 보시게 되면은 임신 4주 이전에 그러니까 그 수정란이 착상되기 이전의 단계라면은 그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각자의 능력이 모든 그 조직으로 다 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다 그런 세포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임신 4주 이전, 착상 이전에 어떤 약물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 중에 한두 개의 세포가 타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포들이 다 그 역할들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 불능의 손상을 받을 정도만큼 세포가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은 원래대로 다 발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4주 이전, 착상 이전에는 all or none. 타격을 많이 받았으면은 유산 쪽으로 아예 갈 것이고 타격을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다면은 완전히 리커버리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시기가 이제 임신 4주에서 임신 12주 이 사이에 그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형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그 약물들이 한 40가지 정도쯤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약물들에 대한 것들이 요 시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발달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간다면 다른 약물들에 의한 그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요 시기만 중요시 굉장히 조심을 좀 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이가 출산을 했을 때 이게 저체중으로 낳게 되면은 상당히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뭐 적게 낳아서 크게 키우는 게 좋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이 저체중으로 낳았을 때는 이런저런 걱정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산소가 잘 가고 있느냐, 혹시 만성적인 저산소증 문제는 없는가, 그로 인한 태아 가사나 그것이 더 심해지면 자궁 내 태아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경 발달 장애나 뇌성마비가 따라오진 않는지, 호흡곤란이나 괴사성 장염, 뭐 신생아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학회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안전한가를 갖다가 보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태아 초음파를 통해서
양수 양이라든지 아니면 태아의 혈류를 관찰을 해서 뱃속에 둬도 되겠구나.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태동 검사라고 하죠. 비수축 태아 심음 검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뱃속에 아이를 둬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를 충분히 둘 수 있는 그걸 갖다 토대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언제쯤 이 아이를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쯤 이 아이를 분만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위급하고 걱정스러우면 34주 이전에라도 분만하는 것이 좋겠다. 네. 아니면 34주까지는 기다려봐서 34주 되자마자 바로 분만하자. 아니면은 아이가 모든 것 다 괜찮아 보이긴 한데 몸무게가 너무 작다. 10%도 아니고 3%보다도 작은 것 같다. 그러면은 37주가 되자마자 분만하자든지 아니면 뭐 3%에서 한 10% 정도 사이즈는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38주는 좀 지나서 낳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타이밍, 분만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실제로 좋은 치료가 되게 됩니다. 누구나 40주를 최대한 채워서 분만을 하고 싶은 마음은 공이 같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재원 재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예정일 예. 40주 만삭 그때까지 가지는 못하고 37주만 되면은 바로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37주 근처 가면은 계속해서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출혈이 되면 또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치 태반이 뭔가 하면은 자궁 수축이 있어도 출혈이 될 수 있고 자궁 수축이 없어도 출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워 있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자궁 수축이 없어도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출혈이 많아지면 당연히 산모하고 아기가 위험해지는 그런 것인데 전치 태반이면 처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37주, 37주부터 이제 만삭이 되는 건데 37주가 되면은 굳이 예정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혈이 되기 전에 제왕절개를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더 그런 그 출혈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 아예 자궁으로 가는 그 혈관을 작은 풍선을 넣어서 그 수술 전에 아기가 분만되자마자 바로 그 풍선을 부풀려서 자궁으로 가는 혈관을 막고 그리고 나서 수술을 다 마친 다음에 그 풍선을 다시 빼내서 다시 이제 그 혈관이 재개통되도록 하는 그 길게 말하면 내장골 동맥 일시적 폐쇄술. 네. 이제 저희들 짧게 우리끼리 이렇게 말해서 하이브리드 수술을 한다. 그러니까 영상의학과와 산과가 같이 이제 수술을 같이 한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아주 굉장히 심한 경우에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탄생이라는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는 산부인과 병동. 오지민 씨는 출산을 하루 앞둔 예비 엄마다. 엄마가 된다는 건 가슴 벅차도록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내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오늘이 되기까지 아기들이 잘 자라는 것도 사실 걱정이 되고 혹시나 또 빨리 낳아서 또 이 아이들한테 또 아픔을 줄까 봐 사실 그것도 많이 걱정됐어요. 근데 뭐 교수님이랑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배진곤 교수를 찾는 산모들은 임신도 출산도 쉽지 않은 사연 많은 이들이 대부분. 특히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예의주시해야 할 것들이 많다.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아니면 심장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또 미리 상의를 해서 내과와 같이 협진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발견 늦게 되더라도 그때 빨리빨리 움직이면 됩니다. 10달 동안의 기다림. 뱃속의 아이는 하루 뒤면 오지민 씨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선물할 것이다. 아가들 건강하게 만나서 출산 후에도 잘 키우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이틀 전에 출산한 산모의 병실. 오늘 움직일만 하세요? 네. 오전에 계속 운동하고 했어요. 한 몇 분쯤 했을까요? 한 시간? 잠깐만요. 근데 배가 좀 빡빡해요. 북 치는 소리 나잖아요. 다 깠어요. 많이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오히려 안 다녀서 문제지 다니는 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오늘 하고 내일은 제왕절개를 한 류지영 씨는 출산 후 회복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산모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통증 때문에 겁을 내서 안 움직이고 하는데 산모들이 덜 움직이게 되면 혈전증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유착 같은 것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회복을 빨리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차츰 통증 조절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걸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움직일 때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40이 넘어 첫 아이를 품에 안은 류지영 씨. 큰 걱정과 달리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자연분만을 선호해서 처음에는 자연분만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진행이 되다가 제가 자궁문이 마지막에 좀 덜 열려가지고 더 길어지면 아이도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이제 걱정하셔서 그래서 마지막에 제왕절개로 결정이 났어요. 아기가 이렇게 조그만 아기가 나한테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으면서 실감이 안 나고 근데 진짜 감동적이에요. 매 시간이 고비였던 지난 시간들. 하지만 엄마는 아이 사진을 보고만 있어도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다. 뭐 수유가 잘 될지 그것 좀 걱정이고 저는 이제 회복이 조금 빨라서 다행인데 아기는 어떨지 또 뭐 다른 질병은 없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이제 가족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아기를 너무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하고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기가 조금 크면 아기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남편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셋이서 같이 다니고 싶어요. TV 메디컬 약손 고위험 산모의 이 치료와 또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조산을 할 경우 아이한테 이런저런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산을 할 것 같다 이런 거를 또 눈치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산모들이 그 조기 수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적게 낳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럿을 낳은 엄마들도 자기 수축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느낌이 되었건 간에 규칙성이 있는 정도의 불편감 또는 규칙성이 있는 신호가 있으면 자궁 수축이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좀 충분히 쉬어보고 나서 호전되면 아 이거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충분히 한 3, 40분 동안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느낌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당연히 근처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게 조기 진통이냐 아니면 조기 수축이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 진통이 정말 진단됐다 그러면 분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분만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분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폐성숙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조산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엄마에게 투여를 해서 그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하자. 네. 이전에는 34주 이전에만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했는데 요즘은 34주 이후에도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지금 학회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만 34주 이전에는 아이가 아직 폐성숙이 다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아이가 조금 더 뱃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기 진통 억제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기대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조기 진통 억제제로 진짜 조기 진통이라면 진통을 잡을 수 없겠지만 다만 그 조기 진통 억제제를 함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를 아까 이제 아기 폐성숙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엄마한테 줬는데 그 스테로이드가 충분히 작용할 만한 시간을 좀 벌어준다든지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34주 이후에는 아이가 이제 그 폐성숙이 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순리대로 이 아이가 혹시라도 분만 될 때를 대비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분만 준비를 충실히 한다. 이런 식이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실제로 네. 주변에서 이 수술을 받은 분들도 꽤 계신데 이 진통 없이 태아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걸 자궁경부 무력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경부의 길이가 짧아서 아이가 흘러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아하. 하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아이는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작은 아이들도 자궁 수축이 있어야 아이들은 분만이 되고 수축 없이 분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자궁 경부가 약해서 자궁 경부가 열리고 양막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있지만 아이가 흘러내린다고 얘기를 하면은 엄마들이 그게 이제 누워서 지내는 네, 그렇죠.
직립보행을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착상 자체가 자궁이라는 공간 안에 그냥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상되는 것이 아니고 파고 들어가서 자궁 내막으로 파고 들어가서 착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임신낭이나 아이가 착상이 흘러내리지는 절대 않습니다. 다만 네. 분명히 자궁 경부가 약한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궁 경부가 짧다 이런 식으로 자궁 경부가 약하다, 자궁 경부 짧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궁 경부가 짧다고 얘기를 하면은 뭐 2.5cm보다 자궁 경부가 짧을 때 그때를 자궁 경부 짧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외래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3cm인데 짧대요. 3.5cm인데 짧대요. 내가 보기는 짧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예. 정확하게 2.5cm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96년도에 굉장히 고전과 같은 그런 논문인데 닥터 아이암스가 96년도에 조산을 하는 사람들의 자궁 경부를 다 재어봤더니 2.5cm 정도쯤이 임계점이 되는 것 같더라라는 그 발표가 이미 20년 전 거의 30년 다 돼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견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자궁 경부라고 하면 2.5cm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엄마도 혼동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 자궁 경부의 길이 같은 경우도 보통 한 20주에서 24주 정도쯤 되면 3.5cm 정도쯤. 그러니까 평균이 3.5cm입니다. 그러니까 3.5cm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임신 24주에서 28주 같으면은 3.2cm 정도 평균. 그러면 3.2cm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cm보다 짧지 않으면은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되죠. 그리고 또 2.5cm보다 짧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아주 이런 경우도 저희들 외래로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자궁 경부 원추 절제술. 요즘 이제 자궁 경부암 진료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원추 절제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많이 있는데 자궁 경부 원추 절제술을 하면은 무조건 예방적인 맥도날드 수술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그 수식이 되고 요즘은 원추 절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궁 그 맥도날드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맥도날드 수술을 그러니까 원추 절제술을 하고 나서 맥도날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2.5cm보다 짧게 재지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맥도날드 수술의 적응증에 보게 되면은 고위험군 산모 그러니까 이전에 조산을 했거나 아니면 자궁 경부에 시술을 했던 기왕력이 있던 산모 그런 고위험 산모군에서 경부 길이가 2.5cm보다 짧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맥도날드 수술을 한다. 그러니까 원추 절제술을 한 산모 중에서 2.5cm보다 짧은 자궁 경부를 갖고 있으면 수술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예방적으로 수술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가? 예방적으로 수술하는데 예방적인 건 좋은 거잖아요. 그 맥도날드 수술 자체가 해가 전혀 없다면 전혀 다른 해가 없다면 예방적으로 다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맥도날드 수술도 분명히 바늘로 찔러가지고 자궁 경부를 360도를 돌려서 묶어주는 수술이고 그리고 그 실을 분만할 때까지 그 안에 둡니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그 안에 두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감염이 생겨서 폐혈증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네. 또 그것 때문에 감염이 되어서 양수가 터지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코가 썩는 경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맥도날드 수술을 할 때는 이런 적응증들을 갖다 다 지켜서 하지 않고 과연 예방적으로 다 할 것이냐 하는 것에선 굉장히 생각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궁 경부 무력증의 진단과 그리고 맥도날드 수술의 결정에는 굉장한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산과 교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자궁 경부 그 묶어주는 맥도날드 수술을 우리가 몇 주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현재 전 세계 모든 학회에서는 24주까지 수술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물론 선생님들 따라서 25주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26주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뀐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다 모아 보면은 자궁 경부가 이제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열리는 게 자궁경부 무력증이거든요.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자궁경부가 열리고 양막이 빠져나왔을 때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는 평균적으로 보통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한 6주 정도, 7주 정도를 수축이 없다면 임신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24주에서 6주, 7주를 더하면 대략 30주 정도가 되고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28주에서 30주 정도를 지나게 되면 아이들의 생존율이 거의 95%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막이 빠져나왔다, 자궁경부 약한 것 같다, 응급으로 수술해야겠다 하다가 감염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양막을 터뜨린다든지 하면 24주에 그냥 나아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24주 정도면은 24주를 넘어가면 수술하지 않고 어차피 수축이 없기 때문에 관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네. 그 결과들도 다 좋은 편이고요. 또 쌍태아 같은 경우에서 자궁경부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 수술을 예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그런 경우는 뭐 논하지 않을 정도쯤 됩니다. 쌍둥이라고 해서 자궁경부를 미리 묶어주는 맥도날드 수술은 절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각도에서 오늘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쌍태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관찰을 해볼까 합니다. 쌍둥이 임신은 기쁨도 2배긴 합니다만 아마 걱정거리도 조금은 더 맞아요. 많지 않을 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쌍태아의 어떤 올 수 있는 합병증 내지는 위험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전에는 쌍둥이 임신되면은 축하한다. 한 번에 둘 낳고 네. 좋겠다. 애들 쌍둥이 생각만 해도 즐겁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쌍둥이는요 합병증입니다. 임신.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도 임신 합병증 난에 쌍태 임신이 속해 있어요. 그 각종 조산이라든지 임신 중독이라든지 임신성 당뇨라든지 모든 합병증의 위험 인자에는 다 쌍태 임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태 임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위험한 그런 임신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쌍태아 중에서도 그 단일 육모막 쌍태아.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은 쌍태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일란성이에요, 이란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네. 일란성, 이란성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단일 육모막 쌍태아냐 아니면 이육모막 쌍태아냐. 그 육모막을 각각 쓰느냐 따로 쓰느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가 우리가 보통 양막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양막이 단 하나가 아니고 양막이 안쪽에 있는 막이고 육모막은 바깥쪽에 있는 막이에요. 그러니까 막이 2개입니다. 근데 아주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2개가 완전히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양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양막과 육모막이거든요. 근데 그 바깥쪽에 있는 육모막도 각각 쓰고 양막도 각각 따로 쓰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태반을 따로 써요. 각각의 태반을 따로 씁니다. 네. 육모막을 각각 쓰고 있는 아이들은 태반을 따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질환이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네. 육모막을 같이 쓰면서 양막만 따로 쓰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태반을 같이 쓰게 되기 때문에 태반을 같이 쓰게 된다면은 탯줄과 탯줄 사이에 어떤 혈관 연결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어떤 혈액을 주고받음이라는 그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육모막도 같이 쓰고 있고 양막도 같이 쓰고 있는 이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아이들 사이에 벽이 없기 때문에 네. 탯줄도 꼬이게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될 수 있고 이런 결합 상태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일란성에서는 모든 게 다 생길 수 있고 이란성 경우에서는 저렇게 이육모막, 이양막이 다 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엄마들이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셔가지고 일란성이에요, 이란성이에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이 아이가 단일 육모막입니까? 아니면 이육모막입니까? 이거를 물으시는 것이 너무 어려운 가장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다. 육모막이 1개예요, 2개예요? 아. 예. 태반을 따로 쓰고 있나요? 같이 쓰고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쌍둥이 자체가 태반이 2개고 배가 커지고 아이가 둘이고 그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쌍태아의 합병증들이 이제 자연유산이라든지 태아 기형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 둘을 한꺼번에 키우니까 저체중아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태반이 2배니까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아이들 둘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조산이라든지 아니면 배가 너무 커져 자궁이 너무 커져 있으니까 이게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원래대로 수축이 잘 안 돼서 산후 출혈이 생긴다든지 그게 쌍둥이의 일반적인 합병증이 되고요. 네. 육모막을 한 개를 같이 쓰고 있는 즉 태반을 같이 쓰고 있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특별한 합병증이 뭐 엄마들끼리 보통 말하는 쌍태아간 수혈증후군 아이끼리 피를 주고받는다 뭐 그런 걸 그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그게 조금 약한 경우가 이제 한 아이는 빈혈이 되고 피를 주고받다 보니 한 아이는 다혈증이 되고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무심쌍태아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 단일 육모막의 특이적인 합병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 육모막을 무서워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간단하게 그린 그림들이 이겁니다. 한 아이는 굉장히 작고 그 막 안에 있는 막 안에 아기 공간이 작죠. 양수도 네. 굉장히 작다는 얘기. 저 아이가 이제 쌍태아간 수혈증후군 아이고 이 중간에 있는 아이가 한 아이는 그 잘 자라고 있는데 나머지 한 아이는 하반신밖에 없죠. 이런 아이는 무심쌍태아. 이런 아이들이 다 단일 육모막 쌍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이 됩니다. 네. 이 쌍둥이를 임신할 경우에는 조금 일찍 분만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느 시기에 분만을 하는 게 좋을까요? 쌍둥이 분만 같은 경우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 뭐 고혈압, 당뇨 또는 아이들 자체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엄마나 아이들에게 어떤 합병증이 생겼을 때 그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에 분만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아이와 엄마 상태를 잘 따져가지고 일부러 조산을 해줘야 엄마와 아이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합병증이 있을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분만을 하게 되고 그런 합병증이 없다면 육모막을 따로 쓰고 있는 육모막이 두 개인 이육모막 쌍태아 같은 경우에서는 38주는 지나서 하지만 39주는 되기 전에 분만해 주는 것이 좋겠다. 단일 육모막 그러니까 단태아 같은 경우는 39주는 지나서 분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그때까지 가면은 아기들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겠다. 그래서 38주는 지나서 39주는 전에 이렇게 보통 그 분만을 하고 합병증이 없는데 그러니까 육모막을 하나 쓰고 있다. 그러니까 네. 태반을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그런 아기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34주부터 시작해가지고 37주 6일 사이에 분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왜 아예 한 방에 안에 육모막도 같이 쓰고 있고 양막도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경계가 없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탯줄이 꼬여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32주에서 34주 사이에 분만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모아봐봤습니다. 선생님, 30대 중반의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산전 검사를 하는 도중에 자궁에 근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종 치료가 우선이 되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 부인과 선생님들에게 그 근종이 있는 산모들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다들 그 정도 근종은 아기를 먼저 낳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 아기 낳는 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근종을 해결할지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4cm, 5cm 정도 되는 근종은 손 안 대고 보통 다 임신부터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생각해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엄청나게 커서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근종 아니면은 그냥 임신을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올해 39된 여성의 사연인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경 주기도 굉장히 규칙적이고요. 당뇨나 고혈압에 관한 기저질환도 없고 굉장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39, 이 나이, 이 고령의 나이라는 이유로 고위험 임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아기 측에 관련된 거고, 아기 측은 뭔가 하면은 35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아기한테 염색체 이상이거나 뭐 유전자 이상 그런 부분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일단 고위험일 수가 있어요. 일단 그거 하나 하고, 둘째는 엄마 측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엄마 혈액량이 임신 후반기쯤 되면은 한 1.5배쯤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 정도요? 예, 1.5배쯤 늘어납니다. 그러면 엄마 원래 혈액량이 4리터 정도였다면은 아기 낳을 때쯤 되면은 6리터 정도쯤 돼요. 그러면은 엄마가 원래
심장이 4리터를 돌리고 있었는데 6리터를 돌리게 되려고 그러면은 심장이 굉장히 부하가 많이 부담스럽겠네요.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분만 전후에 폐에 물이 찬다든지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하군요. 예, 실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세 근방 되는 엄마들이라든지 아니면 쌍태 임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엄마들 비만 지수가 35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분들에서는 그 심장 검사를 실제로 심장내과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실제로 해보고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 다른 산모들하고 그 심장 기능의 차이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위기에서 구해낸 엄마들도 굉장히 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리 그 검사를 해봐서 그 상태를 갖다가 판단해낸다면은 또 문제가 또 괜찮을 수 있죠. 예. 무조건적인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고위험 뭐 임신 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군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능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상담을 조금 충분히 좀 하고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본다면은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알아두어야 될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임신을 계획 중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임신 중이신 부부들도 계실 것이고 또 네. 고위험 산모도 계실 겁니다. 교수님, 이 모든 분들에게 좀 끝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엔 성공적인 임신을 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고위험 임신 중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고위험 임신으로 임신이 중단되었던 분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임신을 하려는 목적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임신을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네. 고위험 임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 자체가 행복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산과 선생님들이 그 고위험을 해결하고 고위험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본인들의 생활 자체를 즐겁게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또 병원에 와서 상의를 하시고 하면은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결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임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힘이 되는 말씀 주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이 고위험 산모와 또 가족들의 그 재정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네.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시군구청 홈페이지 가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이런 출산 장려책들이 있습니다만 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모든 예비 엄마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저희 TV 메디컬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네. 산부인과의 배진곤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한 5년 걸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뭐 본인이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엔 뭐 임신하면 포기하고 유산 시켜버리고 막 근데 또 나중에 또 임신을 해서 왔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유산을 시켰대, 겁이 나서. 근데 요번에 또 유산 시킬 거면 뭐하러 임신했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는 어떻게든 끌고 갈 거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남편의 주말부부였는데 남편이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이제 가겠다고 한 임신 20주 조금 지나면서 그래가지고 아는 선생님한테 또 보냈는데 당신은 많이 기대하지 말고 30주만 지나가서 애기 낳아라 그랬는데 30주 지나면서 이제 그 선생님 우연히 학교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야 큰일 났다 32주가 지났는데 안 낳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다 지금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병동 2번에 있대요. 병동에 전화해갖고 뭐 하는 짓이죠? 정신 차리시죠? 임신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하고서는 찾아왔을 때 그때 생각해 보시고 또 요번에 유산 될까봐 일부러 유산 시켰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그럼 지금 30주 넘어갔으면은 그 얘기는 분명히 건질 수 있는 얘기인데 왜 또 이렇게 무리하냐고. 근데 그 얘기 낳고 나서 한 1년 뒤에 뜬금없이 외래 보는데 어떤 엄마가 왔는데 애기 돌 돼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너무 힘들었다고 봐요.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 좀 그냥 한 번씩 그래요. 편안하고 뭐 의지가 좀 됐다. 그리고 뭐 이야기가 좀 됐다.
아이, 그 정도면 충분하죠. 이야기할 만했다, 서로 같이. 만나면 좋은 친구 MBC